부모님들이 뭔가 대단한 거를 못 해줘서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고 착각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교육적으로 좋은 경험이지만 이게 돈이 드냐? 시간이 드냐? 너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냐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꼭 주고 싶은 것은 안녕하세요. 가든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호두랩스의 김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두랩스를 창업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호두랩스의 김민우 대표입니다. 대표님의 이력 중에 또 실리콘밸리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된 이유가 글로벌과 교육과 테크놀로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MBA 그 디그리를 따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소통이 되고 한국 교육을 잘 이해하면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정말 특이한 몇 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이제 회사가 제가 청담 러닝이라는 청담 어학원에서 일을 할 때 거기와 NC소프트가 같이 만든 호두 잉글리시라는 프로덕트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인수를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 조직을 꾸리는데 여기에 아시아 본부장을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시켜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실리콘밸리 회사의 사장이 저한테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취직이 됐는 줄 알았어요. 된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부터 정말 이 사람 좀 만나봐라, 뭐 우리 팀이랑 화상 좀 해봐라 이러면서 정말 거의 한 20번 정도의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이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면접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너무 라운드가 계속 다니니까 저도 짜증도 좀 슬슬 나고. 근데 지치죠. 네, 질문을 막 해주는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럼 뭐부터 할 거냐. 얘들은 월급도 안 주고 왜 이런 수준의 일을 막 시켜, 막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막 공격적인 커멘트도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한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설명도 해줘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합격이 돼서 출근을 했을 때 첫날부터 너무 일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그 고용계약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 때나 회사한테 사전 통보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미국 멋있다. 쿨내 나는데요? 네, 쿨내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회사도 회사의 이익과 회사의 그런 걸 위해서 언제든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너한테 있다.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실리콘밸리 회사에 왔구나. 근데 이제 딱 실리콘밸리 가셨잖아요. 네. 딱 가셔서 받았던 충격. 일단 첫 번째 느꼈던 거가 이 영어에 대한 좌절감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계속 해외 업무를 했고 대기업에서도 영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는데 실리콘밸리 이제 본사에 회의를 하러 딱 갔는데 제가 그때 딱 알아챈 게 있었죠. 그동안은 저한테 얻을 게 있는 외국인들과 영어를 한 거예요. 대표님을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랑 계약을 맺고 싶거나 그리고 저를 한국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만 영어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간 거냐면 정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회사에 한국 사업을 책임지는 아시아 사업을 책임지는 본부장으로 간 거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거가 신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얘 때문에 천천히 얘기해 줘야 될 필요도 없고 배려하지 않은 영어. 배려하지 않은 영어. 영어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영어 때문에 얘한테 논리로 밀리는 게 창피해서 운 적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오는데 논리로는 제가 얘를 충분히 이기고 있었어요. 제 논리만큼 영어가 빨리 고급스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옆에서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막 쏴붙인 다음에 야, 거봐, 너 대답 못하지? 그럼 내가 맞네? 안녕? 이러고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실리콘밸리 사람들한테 좀 속된 말로 닦여가면서 4년을 일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결국은 그 회사에서 엑시트하면서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진짜 그 두 코파운더들한테 민우야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살았다. 결국은 네가 방향을 제시해줘서 그 방향 때문에 회사가 살았다 이런 인사를 듣고 그만뒀거든요. 다 페이오프네요. 네.
힘듦, 스트레스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절대 아니고요. 창업의 코어 프린시플로 삼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그 회사에서 다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션 드리븐의 개념이에요. 미션 드리븐. 실리콘밸리를 가면 작은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가보고 구글도 만나보고. 근데 작은 회사들이 미션 빌딩 워크숍. 그러니까 되게 막 4명, 5명짜리 회사인데 미션을 이렇게 고도화하겠다고 막 밤을 새가면서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해요. 네네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지금 니네 당장 빨리 제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돈 벌어야지. 미션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을 쓸 그게 어딨냐.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재능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 가 있는 애들인데 걔네를 그 좋은 회사를 떠나서 우리 회사에 오게 하려면 미션 말고 어떻게 어트랙트 하냐.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Only way we could attract the best talent. Be mission driven. 미션 드리븐 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는 정말 아주 작은 회사라도 자기네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자기네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에도 다 있어요. 있다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기업들이 진짜 맥스마이트. 아무리 큰 기업들이더라도 존재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뭐 주주이익의 극대화, 고용의 창출, 뭐 경제 맞아요. 기여 이런 걸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가 왜 인류에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회사는 없어요. 없거든요. 두 번째는 저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붙으면 뭔가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생에서 풀고 싶은 숙제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저희 키댑티브에 투자하신 그 닥터 두보스라는 실리콘밸리의 레전드 같은 투자자를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리가 사람들이 많이 애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애플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시리라는 음성인식 기술을 가진 회사를 투자하셔서 그거를 애플에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핫메일 있잖아요. 네. 핫메일에 투자를 하셔서 그거를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팔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뒷붙이신 사람들이 숙박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숙박업이 IT를 만나서 에어비앤비가 나왔고 그리고 운송업이 사람들이 올드하고 끝났다고 했는데 운송업이 IT를 만나서 우버가 나왔고 근데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인류한테 밀접하고 너무 중요한 도메인인데 아직까지 테크를 만나서 퀀텀 점프를 못한 영역이 유일한 도메인이 있다. 근데 그 도메인이 에듀케이션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한국에서 당연히 토익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아봤고 그리고 토익 강사를 했던 적도 있고 그 영어 해외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하늘을 찔렀거든요. 4년 동안 그 사람들이랑 그 수모를 겪으면서 토론하고 또 견뎌내면서 영어가 쫙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영어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뭐 회화는 초등 때 떼야 돼. 문법은 중등 때 떼야 돼. 언어는요, 뗀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보시면 영어 교육에 대한 첫 걸음은 아이와 부모가 영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똑바로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과목으로 보고 이거 수학은 좋아하니까 영어는 좀 못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영어와의 스탠스가 꼬인 거거든요. 이게 꼬이면은 절대로 아이가 영어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글로벌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글로벌 트라이브라고 하는 종족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 세계를 리드할 거다. 그럼 내가 글로벌 트라이브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로 3개 국어 정도의 외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3개 나라 정도의 나를 재워줄 만한 친구가 있느냐. 그 다음에 3개 나라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영어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자녀분한테 어떤 식으로 뭐 영어 동기부여라고 굳이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들을 동기부여해 주시나요? 저는 영어 교육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영어 교육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다. 에스컬레이터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계단에 발만 잘 올리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영어를 견디면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올바른 스탠스를 어렸을 때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 영어에 대한 올바른 스탠스를 주는데 집중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영어가 싫지 않다. 나는 영어가 좋다. 아, 이것만 하시면 저는 그게 에스컬레이터의 첫 번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와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냥 파란색, 빨간색을 가지고 blue up, blue down, blue down. red up, red down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재밌겠죠. 근데 그 아이는 이거가 블루는 파란색, 파란색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얘가 블루고 얘가 레드인 거예요. 그 이게 업이고 이게 다운인 다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농담을 하거나 사람을 재밌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아이 재밌게 영어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드 잉글리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게임과 교육을 합치는 시도를 한 거거든요. 네. 옛날에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했어요. 어. 근데 에듀테인먼트는 아이들 눈에는 엔터테인먼트처럼 보이고 엄마 눈에는 에듀케이션처럼 보이는 걸 만들겠다라는 시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만들어 놓고 나면 반대로 애들 눈에는 에듀케이션이고 여전히 엄마 눈에는 이게 엔터테인먼트로 보이는 거예요. 애들 눈엔 노잼. 네. 네. 근데 제가 호드 잉글리시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NC소프트에서 개발한 거다 보니까 너무 게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호드 잉글리시를 처음 볼 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은 이거 너무 게임 아니야? 이럴 정도로. 걱정되는 건데. 하지만 그게 소를 물을 먹이려면 물가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재밌게 보이는 게 맞다를 저희가 호드 잉글리시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호드 잉글리시의 특징은 음성인식 엔진을 써가지고 아이들이 캐릭터랑 영어로 말을 하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구조가. 저희 아들의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주에 222문장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certain amount of time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거가 몇 시간이라고 나왔냐면 거의 한 170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700시간으로 영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저희 호드 잉글리시가 태클을 한 거죠. 저희 제품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호드 잉글리시를 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호드 잉글리시가 없으면 쟤를 200문장을 영어로 얘기하게 하려면 내가 뭘 줘야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태클 아닌 도전을 하시는 게 게임으로 영어 가르치는 게 뭐 원어민보다 더 나아요? 아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게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니까 더 잘 되는지 모르겠으나 게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 데이터가 더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아이에 대한 인사이트가 올라간다. 결국은 더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님이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 아이들한테 내가 이 능력은 무조건 장착시킨다.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글에서도 자기네들이 찾는 인재사항을 얘기할 때 러닝 애자일리티잖아요. 학습 민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너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냐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너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옛날 사회에는 대학교까지 배운 걸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였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에 깊이 들어온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는 애가 아니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애. 그리고 빠르게 학습하는 애.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꼭 주고 싶은 것은 그냥 라이프타임 러너의 기질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 이제 뭐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이런 걸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제가 저 스스로 느낀 감정이 있었어요. 아이랑 소통하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저는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귀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빠로서 솔직히. 그래서 저는 놀아줘라는 소리가 너무 공포스럽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저한테 스스로 하고 싶어서 만든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부모님들이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대한 교육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귀찮음을 극복할 때 일어난다. 근데 이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막 카톡 푸사에도 막 올려놓으시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와 보내는 시간,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은 억지로 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시간을 먼저 배정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의 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자, 차 한잔 하면서 이거를 회의 잡듯이 잡아야 한다. 또 부모님들이 뭔가 대단한 거를 못 해줘서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고 착각하실 때가 많아요. 뭐 우리가 강남에 이사 못 가서, 뭐 사립학교 못 보내줘서, 영유 못 보내줘서. 근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귀찮음을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숫자를 모르는데 경제관념 어떻게 가르쳐요? 하지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아이들이 4살만, 3살만 되면은 그때 이제 부모로서의 첫 번째 공포 시기가 오는데 애가 마트 가서 사조 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한테 마트 갈 때 바둑알 2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사려면 이거 하나를 아빠한테 줘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가 아무거나 산다고 안 해요. 왜냐면 2개밖에 못 쓰거든. 그때부터 아이가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요거 요번에 2개 아껴서 다음에 4개 되면 이거 가질 수 있어. 그럼 아이들이 저축을 하게 되고 교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에 갈 때도 이제 연간 회원권들 많이 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재미없다고 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쿠아리움에 갈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일 못생긴 물고기 3마리를 사진으로 찍는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들이 못생긴 거 탑3를 찾아야 되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그걸 또 점수를 매겨야 되고 아이들이 보는 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교육적으로 좋은 경험이지만 이게 돈이 드냐? 비용이 드냐? 시간이 드냐?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귀찮음만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책을 추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에서 온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현재에서 만나서 가르치는 게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만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미래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라는 리그에서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과거라는 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느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방향성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인 점포가 많아지는 방향성이 당연해요? 아니에요?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아요. 원격 근무가 많아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고유 영역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입시도 미래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아까 학습 민첩성 이런 게 역량인 거죠. 역량과 지식이 뭐가 다르냐? 영어라는 과목은 지식이에요. 하지만 소통은 역량이에요. 그 최고의 교육에 어떤 역량이 미래의 리더들한테 필요하다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최고로 행복해질까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잘 안 쓰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아이들의 하방을 높여주는 데 시간을 써요. 적어도 이만큼은 살게 해주는 거죠. 의사를 시키시고 싶은 이유는 의사 되면 아이가 최고로 행복해요? 몰라요. 근데 이 정도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의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할지 안 할지는 이미 염두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이 하방을 높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위의 상방은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포텐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부끼리 앉아서 얘기하지도 않고 아이와 얘기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아이들의 하방에 신경 쓰시는 시간에 절반 정도만이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다. 너무 따뜻하고 귀한 인사이트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